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에 신부가 되려다가 파혼녀가 된 30대 여성이에요. 예정대로라면 지금쯤 저는 하와이행 비행기를 타고 있어야 해요. 오늘이 바로 제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식을 반년쯤 앞둔 지난해 겨울, 저는 파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니 제가 딱 그 꼴이 나고 말았죠. 그렇다고 결혼이 깨져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인연이 아닌 관계는 더 깊어지기 전에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어쩌면 예비신랑과 저는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관계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정확히 말하자면 예비신랑의 부모와 마주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따지고 보면 예비신랑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일륜지 대사인 결혼까지 엎어야 했던 건 예비 시아버지가 저희 가족한테 너무도 큰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남다른 가정사를 가진 저로서는 절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악연과 선연 중 최악의 악연이었던 예비 시아버지와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7살 무렵부터 외삼촌과 둘이 살았어요. 왜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는 부부를 두고 천생연분이라고들 하잖아요. 그 말이 맞다면 저희 부모님은 분명 천생연분이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같은 날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어린 저만 홀로 남겨둔 채 말이죠. 생과 사의 구분이 아직은 어려웠던 저로서는 부모님의 죽음이 그리 실감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을 찾은 사람들이 왜 저를 두고 불쌍하다고 하는지, 혀를 끌끌 차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아직 어려서 뭘 모른다고 생각해서였는지 장례식장에 모인 친인척들은 제가 보는 앞에서 모진 말들을 쏟아냈어요. 아니, 어떻게 부부가 한날 한시에 같이 죽어? 죽을 거면 자식도 데려가지. 저 어린 것만 남겨두고 말이야. 누가 아니래요? 자기들이 싸지른 똥을 누구 보고 치우라고 그러는지 원. 아주 이기적이라니까. 저 어린 걸 누구라도 데려다 키워야 할 텐데. 말이 쉽지. 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 판에 남의 자식까지 어떻게 맡아 키우냐고. 에휴, 키우긴 뭘 키워. 시설에 보내야지. 나 살기도 힘든데 뭘 데려다 키우냐고. 지 부모도 나 몰라라 하고 두고 간 애를. 그냥 고아원이나 보내. 그나저나 죽은 재원이 앞으로 재산이 좀 있지 않나? 그건 어떻게 나눠야 되나? 재원이 저한테 동생이 하나 있다던데. 설마 재산 나눠달라고 달려들진 않겠지?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데. 촌수로 따지면 우리보다 가까울 거 아냐? 촌수가 가까워봤자 왜 간대 뭐. 아직 30도 안 된 총각이라던데 지가 재원이 딸을 키운다면 모를까. 아니면 유산을 떼어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조의금 들어온 거나 좀 챙겨주면 되겠지. 근데 지 누나랑 매형이 죽었다는데 왜 코빼기도 안 보여? 부모 잃은 아이는 돌보기 싫다면서 유산은 어떻게든 손에 넣고 싶어 했던 친인척들이 가장 두려워한 건 제 외삼촌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외동이라서 친형제가 없었지만 엄마한테는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소방관으로 일하던 외삼촌은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느라 뒤늦게 부고를 전해 듣고는 현장에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친인척들의 모진 말 속에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진 저를 끌어안으며 소리쳤죠. 당신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러고도 어른이라고 할 수 있냐고. 부모 이른애 앞에서 꼭 그딴 식으로 말을 해야 돼?
누구를 시설에 보내고 누구 돈을 챙겨? 당신들이 뭔데 우리 유정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느냐고. 그러자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할아버지가 저희 삼촌한테 한 소리 하셨어요. 어허, 젊은 사람이 예의도 없이 어디서 큰 소리야. 자네는 애비애미도 없나? 어디서 못 배운 놈 마냥 어른들한테 함부로 굴어.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괜히 끼어들지 말고 가서 옷이나 제대로 챙겨 입고 와. 장례식에 입고 온 옷 꼬라지하고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다고 자기가 재원이 딸을 맡아 키울 것도 아니면서 오지랖은. 이봐요, 사돈 총각. 책임지지도 않을 일에 끼어들지 말고 가서 옷이나 갈아입어요. 애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싫습니다. 당신들한테 우리 유정이 인생 안 맡깁니다. 유정인 제가 키울 거니까요. 당신들처럼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인간이길 포기한 족속들한텐 절대 내 조카 안 맡겨요. 그러니 허튼 꿈꾸지 마세요. 아셨어요? 어린 조카를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외삼촌은 그렇게 저를 떠맡게 되었어요. 결혼도 안 한 20대 미혼이었는데 말이죠. 나이도 나이였지만 외삼촌 직업 때문에 저를 키우는 게 남들보다 더 벅찼을 거예요. 3교대라서 출근하는 일수는 적지만 한 번 나가면 24시간을 일하고 돌아오는 직업이라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부적합했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은 저 때문에 일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때 삼촌을 뜯어 말린 건 평소 삼촌을 많이 아끼던 선배 소방관이었죠. 너 일 나갈 땐 우리 집에 조카 보내라. 우리 와이프가 봐준다니까 걱정 말고. 너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 너처럼 팔팔한 젊은 놈이 현장에서 뛰어야 나 같은 노장이 버틸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조카 데려오래. 우리 집 애들이랑 같이 놀면 애한테도 좋잖아. 그렇게 저는 삼촌이 일을 나갈 때면 선배 소방관 아저씨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 집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언니 오빠가 있어서 외로울 틈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언니 오빠가 재미있게 놀아주니 삼촌과 둘이 있을 때보다도 더 신나고 좋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이제 그런 생활도 익숙해진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일을 나간 삼촌이 저를 데리러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삼촌이 일 때문에 며칠 못 올 거야. 그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자. 아줌마랑 이따 집에 가서 교과서랑 체육복 가져오자. 지금껏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의아하긴 했지만 저로서는 딱히 어쩔 수 없었어요. 삼촌 없이 저 혼자 우리 집에서 잘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에 온다던 삼촌은 2주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삼촌이 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던 저는 끝내 울음이 터지고 말았죠. 삼촌이 제가 귀찮아져서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터지자 울음이 쉽게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삼촌 선배 아저씨가 제게 그러더군요. 유정아, 삼촌이 그렇게 보고 싶어? 아저씨랑 삼촌 보러 갈까? 삼촌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울음을 뚝 그치고 세수부터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저를 데리고 소방서로 갈 줄 알았던 아저씨는 엉뚱하게도 병원으로 가지 뭐예요. 아저씨 손을 잡고 복도를 따라 걷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렇게 병실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어릴 때 경험했던 저희 부모님 장례식이 떠오르더라고요. 설마 외삼촌이 나를 두고 세상을 떠난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달려들어 문을 열었는데 의외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웬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저희 삼촌이 누워있는 병상 앞에 서서 울고 있고 제 또래의 남자아이가 제 삼촌 품에 안겨있지 뭐예요. 방금 전까지 삼촌이 잘못됐을까봐 한걱정을 했던 저는 순식간에 질투심에 휩싸였어요. 저 외에 다른 아이가 삼촌 품에 안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달려가 그 아이를 삼촌한테서 떼어냈어요. 내 삼촌이야, 저리 가! 씩씩거리며 삼촌 앞을 가로막자 놀란 표정의 남자아이가 저를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그러자 삼촌이 제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어요. 유정아, 친구한테 그러면 안 돼. 삼촌한테 고맙다고 편지까지 써준 친구란 말이야. 삼촌 말을 들어보니 상황은 이랬어요. 화재 진압에 나섰던 삼촌은 공정 안쪽에 갇혀있던 꼬마 아이의 아빠를 구해주었고 구출 과정에서 삼촌이 어깨와 팔을 다치게 된 거였죠. 삼촌은 부상 정도가 심해서 2주 넘게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애 아빠는 미비한 찰과상 정도만 입은 채 삼촌 병문안을 온 거였죠. 자신을 살리려다 심하게 다친 소방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거였어요. 아내 역시도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던 거고요. 제 또래의 남자아이는 자기 아빠를 구해줘서 고맙다며 불을 끄는 삼촌 모습이 담긴 그림 편지를 가져왔더라고요. 잠시 뒤 아이 가족이 병실을 나가자 그제야 삼촌은 저를 안아주며 씩 웃어 보였어요. 방금 전의 상황을 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 삼촌이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붕대에 칭칭 감긴 채 깁스까지 한 삼촌 팔을 보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이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제 보호자이자 제 가족인 삼촌이 아픈 게 싫었거든요. 거의 한 달간을 병원에서 보낸 삼촌은 퇴원을 했지만 결국 외근직으로 출동을 나가지는 못했어요. 장애 등급이 나올 정도로 팔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어깨에 입은 심한 화상도 화상이었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팔 때문에 삼촌은 내근직으로 옮겨야 했어요. 덕분에 출동을 나갔다가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사라졌지만 그만큼 월급이 줄어들기도 해서 제가 중학교에 가던 무렵 삼촌은 소방관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예전에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을 정리했던 돈을 합해 치킨집을 차렸어요. 처음엔 삼촌 혼자 가게를 운영했는데 아무래도 파란 쪽에 불편하다 보니 홀에 직원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홀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훗날 저희 외숙모가 되었고요. 삼촌은 처음부터 외숙모한테 흑심을 품고 직원으로 채용을 한 거지만 외숙모는 삼촌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삼촌 혼자 소가리를 하는 걸 보다 못한 제가 끼어들어 두 분을 연결해드렸죠. 외숙모랑 제가 친했거든요. 저처럼 가족이 없던 외숙모는 저를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삼촌이란 싸운 날엔 저한테 삼촌 흉을 보기도 하고 제 연애 상담도 해주곤 했죠. 남들은 제게 외삼촌 집에 얹혀 살면 눈치 보이지 않냐고 했지만 솔직히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때때로 조류 독감 때문에 가게 장사가 안 되기도 하고 월드컵 특수를 맞아 온 가족이 풀동원 될 정도로 매출이 늘기도 했지만 살림살이는 그냥 딱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게를 접을 뻔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건물주가 건물을 팔았는데 새 주인이 1층에 커피 전문점을 차릴 거라면서 삼촌한테 가게를 빼달라고 했거든요. 그동안 털을 잡아놓은 것도 있지만 당장 가게를 옮길 돈이 없었어요. 이럴 때 제가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대학생 처지라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속만 탈 뿐이었죠.
그걸 아는 삼촌은 제 앞에서는 더더욱 강한 척을 했어요. 유정아, 삼촌 이렇게 안 쓰러져. 걱정하지 마. 가게 빼라면 빼주면 되지 뭐. 가게짜리가 뭐 여기뿐이라니? 더한 시련도 이겨냈는데 이깟 것쯤이야. 못 이겨내겠어? 자리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만간 다시 가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넌 공부나 열심히 해. 학점 잘 만들어 놔야 취업할 때 수월하지. 너 번듯한 직장 들어가서 멋진 남자 결혼까지 시켜야 내가 우리 누나랑 매형 앞에 면이 설 거 아니니. 삼촌은 제 앞에서는 걱정 말라고 소리쳤지만 실상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밤마다 외숙모랑 삼촌이 한걱정을 하는 소리를 저도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주방으로 가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외숙모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이 통장은 뭐야? 유정이 앞으로 된 통장이 있네? 어머어머,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여보, 혹시 이거 유정이 부모님 사망보험금이야? 맞지? 그럼 차라리 유정이한테 말하고 이 돈 좀 빌려 쓰자. 이 돈이면 우리가 봐둔 가게로 충분히 옮길 수 있잖아. 그러자 삼촌이 버럭 화를 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돈은 안 돼. 내 누나랑 매형이 유정이 앞으로 남긴 목숨값이라고. 이건 유정이 결혼자금으로 쓸 거야. 비록 부모 없이 자랐어도 남부럽지 않게 혼수며 예단 챙겨서 보낼 돈이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이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 괜한 헛꿈 꾸지 말고. 그동안 숱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외삼촌은 제 부모님 사망보험금만큼은 손대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를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내면서도 어떻게든 그 돈은 지켜왔던 거였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에요. 제가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 외삼촌이랑 숙모가 계신 안방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삼촌, 난 그 돈을 내 결혼자금으로 쓰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부모님 사망보험금으로 할 생각은 없거든. 내 손으로 번 돈으로 결혼할 거야. 그래야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보험금은 삼촌 가게 구하는 데 써줘. 삼촌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나 대학 등록금도 대줄 거 아냐. 나 여기서 학교 그만두게 할 거야? 삼촌은 그 돈 받을 자격 있어. 날 이렇게 잘 키워줬잖아. 괜히 멋진 척 하겠다고 끝까지 우겼다간 나 대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 나갈 테니까 알아서 해. 이참에 막 살아버리겠다고 땡깡을 부리는 저를 뜯어 말리던 삼촌은 결국 그 돈으로 가게를 구하기로 했어요. 오래 장사해온 자리를 떠나는 거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과 달리 자리를 잡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전보다 훨씬 목도 좋고 평수도 넓은 가게로 옮겨서 그런가 매출도 전보다 많이 늘더라고요. 한때는 나만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 믿기도 했는데 위기의 순간 돌아가신 부모님 덕분에 고비를 넘길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마치 하늘 위에서 우리 가족을 보살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삼촌과 외숙모의 보살핌 덕에 저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직장 동료의 권유로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와 결혼 직전까지 갔던 예비신랑을 말이죠. 편의상 예랑이라고 호칭할게요. 예랑은 대학 시절부터 봉사활동을 해온 사람으로 누가 봐도 FM인 남자였어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장난으로라도 욕설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죠.
단점이라면 너무 완벽하다는 게 단점이랄까요? 돈 많은 집 외동아들의 외모까지 수려해서 주변에 추파를 던지는 여자들이 꽤 많았는데도 한눈 한번 안 팔고 봉사활동에만 집중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 눈에도 멋있어 보였어요. 처음엔 회사 동료 때문에 반강제로 시작한 봉사활동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얘랑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떠서 모임에 출석을 하게 되었죠. 물론 경쟁자들이 하도 많아서 섣불리 먼저 대시를 하지는 못했지만요.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얘랑의 대학 동기 말에 따르면 얘랑의 아버님이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분이라고 하더군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해도 수백억은 될 거라나요. 그에 반해 얘랑은 경찰을 몰고 다닐 정도로 소박한 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유기견들을 위해서라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사료비도 선뜻 내곤 해서 더 사람이 멋지게 보였죠. 늘 그렇듯 얘랑 주변을 알짱거리며 속마음으로만 다가갔던 저는 뜻하지 않게 얘랑의 차를 얻어 타게 되었어요. 그것도 단 둘이 말이죠. 심장이 어찌나 빨리 뛰던지 혹시 밖에 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지만 겉으로는 무척이나 담담한 척 행동을 했어요. 다행히 얘랑이 편하게 먼저 말도 꺼내주고 자기 관심사나 소소한 농담을 던져줘서 불편하지 않게 차를 타고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얘랑이 그러는 거예요. 유정씨 꿈은 뭐였어요? 글쎄요. 딱히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석현씨는요? 원래 내 꿈은 소방관이었어요. 부모님이 하도 반대를 하셔서 결국 꿈은 이룰 수 없었지만요. 소방관이라는 직업 정말 멋있잖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목숨도 구하고 그 가정도 구하는 훌륭한 일이니까요. 머리로는 이럴 때 맞장구를 쳐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왠지 그 순간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 힘들었어요. 장애를 입고 소방관을 그만둬야 했던 외삼촌 생각에 그랬던 것 같아요. 찰리 채플린이 그랬다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요. 소방관이라는 직업도 그래요. 멀리서 보면 멋지고 폼나고 좋죠.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요, 매번 화재 진압을 나갈 때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현장을 뛰어다녀야 해요. 그 화재 현장이 자신의 마지막 진압 현장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가족들은 또 어떻고요?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이 울리면요, 심장이 쿵쿵거려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무사하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지옥 속에 살아야 한다고요. 그게 소방관과 그 가족들의 생활이에요. 그저 멋지게만 바라볼 직업이 아니라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비록 제가 어린 나이기는 했지만 똑똑히 기억이 나거든요. 외삼촌이 출근을 할 때마다 저를 대신 맡아주셨던 선배 소방관 아저씨네 아줌마가 어떤 심정으로 살고 계셨는지를요.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이 울리면 아주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초조한 표정으로 손을 감싸 주셨어요. 그리고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핸드폰만 할 일 없이 바라보셨죠. 그러다 남편과 통화가 되고 나면 그제야 표정이 환하게 밝아져서는 다시 하던 일을 하곤 하셨어요. 소방관과 가족들의 일상은 그리 멋지거나 폼이 나지 않아요. 멀리서 볼 때나 멋지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제 삼촌 어깨에 생긴 험악한 화상 자국도 그렇고 아무리 힘을 줘도 제대로 펴지지 않는 팔꿈치도 그렇고 소방관의 몸은 사나운 불길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늘 온전할 수 없거든요. 이런 상황을 그저 가볍게 말하는 얘랑이 그 순간만큼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자 얘랑은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바로 사과를 하더군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그렇게 가볍게 떠들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괜히 감정이입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실은 저희 외삼촌이 소방관이셨거든요. 진압 중에 부상을 당해서 지금은 그만두셨지만요. 지금은 그저 치킨집 사장님인데도 여전히 소방차 사이렌이 울리면 저도 삼촌도 잠시 멈칫거리게 돼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가 봐요. 다행히 어색하던 순간은 잘 지나갔지만 그날 이후 얘랑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인상을 남겨도 모자랄 판에 괜히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것 같아서 얼마나 후회가 됐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전화위복이 됐지 뭐예요. 제 외삼촌이 소방관이었다는 말 때문이었는지 얘랑이 친구들을 데리고 삼촌네 치킨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말로는 치킨 생각이 나서 왔다고는 하는데 그걸 제가 믿겠냐고요. 치킨이 먹고 싶으면 근처 치킨집에서 배달을 시킬 일이지 차로 30분도 넘게 걸리는 곳까지 일부러 올 일이냐고요. 게다가 뭐 그리 대단한 치킨집이라고요. 아무튼 제 삼촌을 만난 얘랑은 전에 자신이 했던 실언에 대해 사과라도 하듯 서빙도 자기가 직접 해가며 꽤나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본 애숙모는 저를 툭 치며 그러는 거예요. 저 남자랑 무슨 사이야? 딱 보니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닌 것 같고 썸 타는 건가? 맞지? 그런 거라면 얼른 잡아. 사람이 참 괜찮네. 외숙모는 저보다 더 얘랑한테 관심을 가졌어요. 외삼촌 역시 얘랑의 행동에 묘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제게 얘랑이랑 무슨 사이냐고 묻더군요. 그때까지 정말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답하기만 했죠 뭐. 그런데 그날 이후 얘랑은 툭 하면 사람들을 몰고 삼촌 가게를 찾아왔고 그러는 사이 삼촌과 외숙모랑 무척 가까워진 거예요. 저 몰래 자기들끼리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을 정도로요. 왠지 모를 소외감에 살짝 삐쳐 있었는데 하루는 삼촌이 그러더라고요. 유정아, 석현이 말이야. 요즘 애들답지 않게 속도 깊고 진국인 것 같더라.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안다고 그러잖아. 삼촌이 보기엔 석현이만한 애가 없는 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마음에 들면 이참에 삼촌 조카로 들이지 그래. 나만 빼고 세 사람이 작당도 꾸미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건 왜 물어? 사람 놀리는 거야 뭐야. 발끈한 저는 성질을 버럭 내버렸어요. 제 행동이 유치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일종의 배신감이랄까? 뭐 그런 감정에 빠져서 괜히 다 밉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얘랑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퇴근 후에 만날 수 있냐고요. 혹시 삼촌한테 무슨 얘기를 들은 게 아닌가 싶어 얼굴이 화끈거리기는 했지만 언제까지고 피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의외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글쎄 얘랑이 제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동안 나만 따돌리고 세 사람이 뭔 꿍꿍이를 벌이나 했는데 그게 바로 프로포즈였던 거예요. 그제야 삼촌이 왜 얘랑에 대해 따로 물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순간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러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오케이 사인을 날렸죠.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3년 가까이 이어졌고 그러는 사이 얘랑은 처음부터 우리 집 식구였던 것처럼 완전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외삼촌이
한쪽 팔을 못 쓰시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면 얘랑이 도맡아 하게 됐고, 여름 휴가를 떠날 때면 당연히 얘랑도 함께 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계획했던 결혼 자금이 모아지자 얘랑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얘랑이 잘 사는 집 아들이라는 얘기는 진작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집에 가보니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는 그 유명한 한남동 땡땡빌리지를 저는 그때 처음 가봤거든요.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어머님과 달리 아버님은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막장 드라마에서 예비 시어머니들이 예비 며느리 구박하는 건 봤어도 예비 시아버지가 그러는 건 처음이라 당황스럽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시던 아버님은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차셨어요. 그 모습에 얘랑이 자기 아버지께 뭐라고 했지만 인사를 마치고 집을 나올 때까지도 아버님의 태도는 여전히 삐딱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외삼촌 손에 자랐다고 했더니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하물며 걔도 사랑받고 자란 것들은 달라. 녀석들은 사람을 보면 꼬리를 치거든. 그런데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걔들은 말이야. 사람을 보면 짖는다고. 얘냐? 겁나니까. 사람이라고 다른 줄 알아? 부모 사랑받고 자란 애들은 표정부터가 달라. 우선 석현이를 보면 알잖아. 그런데 그쪽은 딱 봐도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티가 난단 말이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게 잔뜩 겁먹은 표정이잖아. 그런 얼굴은 되게 빈곤한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법이야. 우리 집이랑은 안 맞는 인상이라고. 적어도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려면 귀한 상이어야지. 그렇고 말고. 아버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요정이 누구보다 가족들한테 사랑받고 자란 애예요. 시부모님 될 분들한테 처음 인사드리러 오는 자리인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올 수 있겠어요. 걱정되고 겁먹는 건 당연한 거죠. 특히나 아버지처럼 사람 앞에 두고 함부로 말하는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뭐 얼마나 대단한 집이라고 그러세요? 부동산 투기해서 건물 가지고 계신 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세요? 개발 들어가는 땅에 알바기 해놓고 남들한테 피해 줘가며 계약 질질 끈 덕에 돈 좀 버신 게 그렇게 당당하시냐고요. 솔직히 저는요,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창피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아빠 때문에 그분은 자기 꿈까지 버리게 됐는데. 이 자식이, 너 그 입 안 다물어. 그 사람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그리고 내가 뭐 어때서? 이만하면 남들보다 잘 살아온 거지. 난 하나도 창피할 거 없어. 내가 30대 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생각한 게 뭔지 아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대접받으며 인간답게 살자. 그거였다. 내가 그날 물류창고에서 사고를 당할 뻔한 것도 따지고 보면 나한테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니겠냐? 내가 창고지기가 아니라 창고 주인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 내놓고 있었겠냐고. 그때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밑바닥 인생은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죽어라 돈 벌었고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인 덕에 재산도 이렇게 불릴 수 있었던 거야. 너는 그걸 부동산 투기다 알박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지만 그게 무슨 대수냐? 가난하다고 나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던 놈들보다 내가 훨씬 더 부자가 됐는데 그럼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려. 정에 치우쳐서 아무나 반려자로 데려오지 말고 너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네가 올려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야지.
발 아래 깔고 뭉갤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란 말이야. 저런 거렁뱅이 같은 애들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알았어? 결국 그날 예랑과 예비 시아버지는 크게 말다툼을 벌였고 그 바람에 저는 쫓겨나듯 그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그 일로 예랑은 제게 몇 번이나 사과를 했지만 솔직히 그래서 더 걱정이 됐어요. 시아버지 자리를 생각하면 당장 그만둬야 하는 결혼인데 이렇게 괜찮은 남자를 생각하면 참고 견뎌볼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단번에 날려줄 사건이 터졌지 뭐예요. 제가 예비시댁에 찾아가고 얼마 뒤 분이 안 풀린 아버님이 저희 삼촌 가게로 찾아오신 거예요. 시꺼먼 정장을 입은 덩치 큰 사람들을 데리고 말이죠. 홀 안에 있던 손님들은 그 사람들의 등장에 잔뜩 움츠러들었고 삼촌과 이모도 긴장을 했어요. 그때였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저희 삼촌을 불렀어요. 마치 개를 부르는 듯한 손동작으로요. 나 성현이 아버지인데 길게 말 안 합니다. 나 이 결혼 절대 찬성 못하니까 그쪽이 알아서 애들 정리시켜요. 괜히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네 참, 변두리에서 닭이나 튀겨 파는 거지 새끼랑 사돈을 맺으라고? 내가 이러려고 길을 쓰고 돈을 모은 줄 알아? 어림도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이 결혼 절대 안 시킬 테니까 그쪽도 그렇게 알라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둘이 좋다는데 왜 어른들이 나서서 애들을 갈라놓습니까? 저도 그쪽과 사돈 맺는 건 불편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원한다면 말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시죠. 삼촌은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정중히 돌아가달라고 말했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데려온 사람들을 시켜 가게를 난장판을 만들어버렸어요. 처음부터 이러려고 데려온 사람들이었던 거죠. 외숙모의 연락을 받고 저와 예랑이 급하게 달려왔을 땐 이미 가게 바닥은 깨진 술잔들과 부서진 그릇들, 그리고 내던져진 치킨으로 엉망이었어요. 그걸 본 예랑은 자기 아버지한테 달려가 울먹이며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쳤지만 아버님은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되려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외삼촌이 한숨을 푹 쉬더니 웃옷을 벗기 시작한 거예요. 속티까지 벗고 나니까 어깨부터 팔까지 이어지는 흉측한 화상 자국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걸 본 아버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희 삼촌을 빤히 보시더라고요. 이거 알아보겠습니까? 그럼 상도동 땡땡번지는 기억하십니까? 그날 거기서 화재 진압을 하다가 사무실에 직원 하나가 갇혀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미 불길이 많이 번져서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그때 창고 앞에서 울고 있는 남자애를 봤어요. 자기 아빠가 저 안에 있다고 구해달라고. 지 엄마 품에 안겨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지금 당신 앞에서 울먹이는 석현이 말입니다. 당신은 그날 일을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몸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흉측하게 문드러진 피부, 이제는 펴지지도 않는 팔꿈치까지. 그날 내가 당신을 구하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던 그때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크게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내 팔 하나를 희생해 살린 사람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준다면 나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돼버렸다니. 돌려주세요. 그날 나한테서 뺏어간 멀쩡한 내 팔과 내 꿈 전부 돌려달라고요. 그제 아버님은 고개를 떨구며 제 삼촌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결혼은 끝내 인정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돈을 달라면 주겠다더군요. 그 말을 듣자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돈 주세요. 그래, 네가 그래도 말이 좀 통하는구나. 얼마나 주면 되겠니? 우리 삼촌 팔에 난 화상자국 흔적 하나 없이 다 없앨 수 있을 만큼요. 그리고 꼼짝도 않는 팔꿈치 다시 펴게 할 수 있을 만큼 돈으로 주세요. 1억? 10억? 아니면 100억? 이 세상에 있는 돈 다 가져와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뭘 해?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도 못 들어주는데. 그깟 돈 가지고 뭘 잘났다고 여기까지 와서 자랑질이냐고. 당신 같은 인간을 살리느라 그 큰 고통을 감수한 우리 삼촌이 너무 가엾지만 그래도 난 우리 삼촌이 자랑스러워요. 당신처럼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한테도 인정을 베풀 줄 아는 분이니까요. 파혼? 그건 당신 같은 인간이 먼저 들먹일 말이 아니죠. 파혼을 해도 우리 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신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가게 제대로 복구해 놓고 당신 때문에 손해본 매상, 망가진 집기 죄다 배상해 내세요. 그 계산 끝나면 당신 아들이랑 나도 끝낼 테니까. 예랑은 끝까지 그럴 수 없다고 제게 매달렸지만 내 삼촌 자존심까지 상처 입히면서 이 결혼을 고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랑한테는 따로 자리를 마련해 제 뜻을 제대로 전하고 파혼을 결정지었어요. 예랑이 저희 삼촌과의 관계를 알게 된 건 삼촌이 지갑에 넣고 다니던 그림 편지를 봤기 때문이더라고요. 어린 시절 자신이 직접 제 삼촌한테 보냈던 그 편지 말이에요. 하지만 삼촌은 제게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긴 제가 진작 알았다면 결혼 생각까지도 안 했을지 몰라요. 예랑한테 제 삼촌은 고마운 분이겠지만 제게 있어 예랑의 아버지는 내 삼촌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일 뿐이니까요. 파혼을 하고 몇 달 뒤 예랑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떠났어요. 비영리 봉사단체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예랑의 아버지는 자신과 연을 끊은 채 돈도 안 되는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회사까지 그만둔 아들 때문에 자리 보전하고 누웠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아내한테는 이혼 소송까지 당했고 말이죠. 어머님이 아들 인생까지 망쳤다고 이혼을 요구했다나 봐요. 뭐 저한테는 그러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만요. 비록 파혼은 했지만 저와 얘랑은 여전히 메일을 주고받을 정도로 연락을 하고 지내요. 딱히 예전으로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요. 좋은 추억으로 가슴에 담고 사는 것도 방법일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악연 말고 좋은 인연들과 항상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